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봉투 모의고사에서 만나뵙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300제도 많이 푸셨을 거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 모의고사를 우리가 푸는 이유는 기존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도 물론 있고요. 또 하나는 자, 300제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잘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좀 맞추지는데 시험이라는 게 꼭 잘 출제되는 것만 또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포인트들 좀 건드려 봐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공부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목적이 사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내가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실제 점수는 이거보다 더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기출문제에 근거해서 많이, 물론 이 모의고사도 기출문제에 근거한 건 있지만 그래도 좀 다른 포인트를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묻는 방식도 약간 좀 특이한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점수가 좀 덜 나와도 시험에서 더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 객관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히려 모의고사에서 많이 맞췄냐 못 맞췄냐 높은 점수를 맞았냐 그렇지 않았냐 보다는 자, 여기서 내가 어떤 포인트를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공부에 임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푸는 방법이나 또 여러분 시험에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는지는 제가 수업하면서 중간중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이라고 되는데 이건 좀 어렵지 않으나 좀 생소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국제 레짐이라고 그래요. 레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시스템, 체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여러분 요런 것도 이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습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러분. 국제기구보다, UN이나 이런 국제기구보다, WTO나 이런 국제기구보다 범위가 넓고, 그리고, 자, 국제 레짐, 어떤 국제 체제라는 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럼 뭘 예를 들 수 있냐, 뭐, 자본주의다. 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혹은 자국민 중심주의,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국제사회의 레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제 레짐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국제기구보다 넓은 개념, 어떤 하나의 원칙, 규칙, 경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 레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민주주의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좀 수기민주주의라고도 표현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수기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뭐냐면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깊이 있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그냥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에 좀 그것에 대한 어떤 저항 혹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등장한 게 바로 시민민주주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맞아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다. 일단 맞고요. 두 번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이거 틀렸죠.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의 원리를 보완하기 위해요. 다수결의 원리는 부족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 시민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협의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죠.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 그래서 자, 만장일치를 추구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충분히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만장일치를 현실적으로 이뤄내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 만장일치를 지향한다. 그래서 협의를 꼭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뭐냐면 과정을 결과보다
빨리 결과를 내는 것보다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일에서 주장하는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제도를 실현하는 데에는 그 대신에 이 제도에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 누군 모르나? 충분히 논의하면 좋은 것을. 근데 충분히 논의하다가는 이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제때 결정을 해줘야 되는 성격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많은 시간과 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표는 이제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이상주의 아니면 현실주의겠죠. 그렇죠? 자, 행위자들이 서로 경쟁적이래요. 그럼 당연히 현실주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체제 변화 가능성 제한적이다. 맞아요. 잘 안 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행위자들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보는 거 당연히 이상주의 혹은 자유주의에 해당하겠죠. 국제체제 변화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죠. 자, 이상주의랑 여러분 자유주의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현실주의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힘의 불균형, 맞아요. 힘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국제회의나 기구에서 발언권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유엔 안보리에서 자, 유엔 안보리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자, 미영풀 어중이라고 하는 자, 상임 이사국들에게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이상주의는 국가를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한다 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자, 나는 여러분, 아니죠. 자, 나는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그러니까 국가도 물론 포함하지만 국가만 그렇게 보지 않고 국가나 국제기구, 특히 국제기구나 국제협력 시스템을 상대적으로 강조해요. 누가? 이상주의는. 그래서 이상주의는, 자, 그런데 3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는 현실주의에 어울리는 말이에요. 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본다가 중요한 행위자, 가장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주의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상주의도 국가를 중요한 행위자로 보지만 이상주의는 국가, 국제기구, 여러 가지 NGO,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행위 주체들에 대한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로지 국가만을 군사력과 강제력과 힘을 가진 국가만이 주요한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현실주의와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3번이라고 답은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이상주의는 법률적, 도덕적 수단을 통해서 인류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해요. 맞아요. 보편적 선이 발동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는 보편적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옳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제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시민혁명, 근대예요, 근대. 자, 근대 시민혁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고대, 근대, 현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고대, 근대, 현대. 자,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네, 자, 고대는요, 고대. 자, 고대는 여러분 직접 민주주의고 제한, 그렇죠? 근대는 간접이고 제한, 현대는
간접이고 보통 선거, 보통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그리고 자, 여러분 근대에서는 고대는 그리스 아테네만 얘기하는 거고요. 근대는 시민혁명만 얘기하는 거고, 현대는 보통 선거 운동, 참정권 운동, 뭐 차티스트 운동과 같은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대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고대를 자, 정치 형태, 민회라고 하는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다. 정치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자, 근대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념. 그다음에 현대에서는 자,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까지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 정도의 개념은 여러분 정리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요 이념, 자, 근대에서 말하는 요 이념이 뭐냐? 자,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주권, 법치주의, 권력분립. 아시겠죠? 자, 1번부터 읽어볼까요? 자, 직접 민주정치가 실현된 결정도 아니죠. 직접 아니죠. 간접입니다. 간접. 근데는, 그쵸? 자, 1번 땡. 2번, 국민주권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원리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맞아요. 국민주권, 법치주의, 이런 원리들이 확립된 것은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확립된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여러분,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자, 이거 뭡니까? 복지국가죠. 그렇죠?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시작했던 건 언제예요? 현대죠. 현대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의원내각제를 바탕으로 한, 자, 틀렸죠? 미국에서는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정이 수립되었다. 자, 되셨죠? 이 정도 내용 좀 정리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 뭡니까? 아, 예. 틀렸죠? 제적은 과반수죠. 제적 과반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보겠습니다. 국회는 국가기관 구성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벌써 틀렸죠?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은, 물론 헌법재판소장은 국감 대대원 중에 하나니까 동의는 국회에서 하지만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하죠. 그래서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냐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국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또 중선관위는 그 헌법재판소와 같은 333 조직이긴 하지만, 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중선관위 어떻게 임명해요? 어떻게 해요? 임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뽑아요? 호선으로 뽑죠. 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9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2번도 틀렸어요. 자, 이런 거 없습니다. 국회에겐 이런 권한이 없어요. 3번 보겠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에, 여러분,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정부한테 있는 겁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 기능만 하지, 그거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 안 됩니다.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4번 보겠습니다. 국회는, 자, 국정을 감사하거나, 맞아요, 국정감사,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할 수 있으면, 맞아요, 여러분, 국정감사는 정기적, 비정기적, 정기적. 자, 그 다음에 국정조사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자,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 출석할 수 있죠. 자,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조직의 역기능. 자,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관료제의 역기능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쵸? 자, 여러분, 자, 여기 있는 거 다 관료제의 역기능 맞습니다. 관료제의 역기능 맞는데, 자, 난 봐도 모르니까 자네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게. 이게 뭐냐면 무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능력. 자, 이거는 뭐의 원리에 따르는 거냐면 피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피터의 원리. 자, 피터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관료제 사회에서는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을 하기 때문에, 자, 나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데까지는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쭉 보면은 그 사람이 가장 무능력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요구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뭐 그 사람이 뭐 국회의원에 출마하니까 혹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릇은 한 요 정도까지인데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사실 근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관료제 사회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차관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 있으면, 근데 그러면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승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무능력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무능력이 드러나는 이거는 피터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이 또 들어오는구나. 왜 이렇게 부하 직원들을 많이 뽑는 거지? 자, 이런 거는 뭐냐면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래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 혹은 군대에 갔는데요. 군대는 여러분 혹시 그 여성 수강생 분들도 아시죠? 군대에 가면, 저도 사실 군대 잘 몰라요. 근데 자,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중간에 없다고 손쳐봐요. 그러니까 2등병하고 병장만 있다고 손쳐봐요. 그럼 병장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부하들이 여러 층위로 있으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하들의 수를 점점 늘려요. 업무량과 관계없이. 그런 것을 우리가 파킨슨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파킨슨 법칙. 자, 그 다음에 굳이 빨간색 테이프로만 문서를 묶어서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는데, 자,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레드 테이프 현상, 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레드 테이프. 자, 레드 테이프 현상, 형식주의. 제가 수업 시간에 간혹 얘기하는, 저는 이제 뭐 자랑은 아니지만 공익근무 요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집주마다 뭐 보내야 돼. 근데 거기에 자, 문서를 내가 이게 호치케 스탬플러를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굉장히 많아요. 몇천 개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더니 우리 이제 담당 공무원이 오시더니, 이렇게 찍으면 되냐? 이걸 이렇게 찍어야 된다. 이렇게 찍고 여기다 테이프를 붙여야 된다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뽑고 그거 하는데, 그래서 그게 어쨌든 형식주의, 레드 테이프 현상 할 때마다 그때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공무원 사회가 가장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공무원 사회가 관료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이러한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습니까? 4번. 피터 파킨슨 레드 테이프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나타난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자, 우리의 얼굴 모양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고 쭈르르 했던 것처럼, 자,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여기 나왔어요. 자가 형성되는 것이다. 자, 사회화를 이렇게 자의 형성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사회화를 바라보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즉 미시적 관점을 아래에서 찾으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사회화는 여러분, 사회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자의 발달 과정이다. 예, 정답 1번이네요.
1번. 그쵸? 2번. 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규범은 기득권층에 의해서, 지배 집단에 의해서, 기득권층에 의해서, 자, 뭔가 변화가 된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여러분, 갈등론의 입장이에요.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이다. 구성원들이 합의를 강조하는 건 기능론자들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4번. 교육제도는 지배층의, 그러니까 이 지배 이런 거, 기득권, 지배 이런 거, 기득권, 지배 이런 거 강조하면 뭡니까?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정답은 1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다음 연령대별 인구 변화, 이거는 그렇게 뭐 이게 그래프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쫄 문제는 아니죠. 자, 인구 비중의 변화라고 됐으니까, 자, 점점 우리는 뭐는 알 수 있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자, 유년 인구가 점점점 줄고 있구나. 이게 늘고, 이게 주는 걸 우리는 6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죠. 저출산 고령화. 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저출산 문제가 있는 것은 보육의 문제랑 좀 연관이 직접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보육시설을 마련한다. 그 다음에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자, 요게 고출산 고령화가 있기 때문에 이 노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령자 취업 좋죠. 그 다음에 산전산후휴가, 자, 맞죠? 그러나 다양한 생활보호 대책? 여러분, 생활보호 대책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에 좀 약간의 기여를 하긴 하겠지만 직접적이진 않아요. 이건 사실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곤 문제라든가 어떤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자, 여러분,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번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자료 해석형 문제인데, 뭐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틀렸다고 너무 이렇게 낙심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문제 좀 보면은, 자, 가나 다 각각은 상, 중, 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자, C는 근데 피라미드 계층 구조. C는 가장 두꺼운 실선이에요. 그러면, 자, 피라미드는 여러분, 하층이 가장 많아야 되잖아요. 그쵸? 하층이 가장 많아야 되죠. 그러면 이 진한 요 삼각형을 보면 여기 가장 많은 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가가 뭐가 되겠어요? 하층이 되겠죠. C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게 어디예요? 다죠. 자, 그러면 여기가 피라미드니까 중층이 되겠네요. 자, 여기가 하층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이제 도달을 해야 되고요. 자, 요 단서 하나로 여기까지가 도달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자, 갑국의 세대 간 계층 구조. 이거 좀 올릴까요? 예, 좀 올리겠습니다. 자, 세대 간 계층 구조. 자, 우리가 가가 하층. 그 다음에 가가 하층, 나가 상층, 다가 중층이라는 건 알았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가가 하층, 나가 상층, 다가 중층이라는 건 알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하상중 순서죠. 하상중. 시험장에서 물론 이거 다 쓸 필요는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1번. 세대 간 계층 유형은 B에서 C로 변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일단 부모 세대. 일단 부모 세대. 자, 부모 세대는, 자, 일단 상층부터 할까요? 상층은 가운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 그 다음에, 자, 중.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30. 그러면 하는 당연히 이거 다 더하면 6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녀 세대. 자, 자녀 세대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합쳐서 봐야 되겠죠. 먼저 하층만 합쳐보면 22.
5, 그 다음에 6 하니까 얼마입니까? 자, 33이죠. 자녀는 하층부터 적게 됐네요. 33. 그 다음에 중층 계산해 볼까요? 32. 그 다음에 2, 34. 그 다음에 자 25라고 했으니까 55가 되겠네요. 그쵸? 55. 그 다음에 자 상층은 6, 3, 3 되니까 12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그러면 자 부모 세대는 뭡니까? 피라미드죠. 자 그 다음에 자녀 세대는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중층이 가장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세대 간 계층 유형의 구성은 자, 아까 또 우리 자, 요거 보면서 여기 보면서 아직 여기 뭐 이게 모래시계예요, A가. 요거 보면은 그다음에 이 C는 피라미드라고 적어줬고 그다음에 자, 요쪽이 중층인데 중층이 가장 많은 건 다이아 입니다. 그러면 세대 간 계층 유형은 B에서 다이아에서 피라미드로 변화했다? 아니죠. 거꾸로 돼야 되죠. C에서 즉 피라미드에서 자 다이아몬드로 B로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그렇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 간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 좀 귀찮고 힘들어도 한번 훈련하는 삼아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승 이동은 자, 상승 이동 뭐 있어요? 하층에서 하층 가는 거 상관없고 하층에서 중층 가는 거 하층에서 상층 가는 거 얼마입니까? 32 더하기 6 이죠. 그 다음에 상층은 상승 운동 못하죠. 그러면 중층에서 상층 가는 거 3 되겠네요. 그럼 상승 운동이 몇입니까? 41 되겠네요. 그렇죠? 41. 그렇죠? 그 다음에 하강 운동. 자, 하층은 하강 운동 못하죠? 그러면 이제 상층이 중층이 되거나 하층이 되는 게 자, 하강 이동이죠. 5 더하기 2. 중층이 하층이 되는 게 6 13. 그러면 당연히 뭐 어떤 이동이 더 많아요? 여러분 상승 이동이 훨씬 많네. 상승 이동이 훨씬 많네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사회 안정도가 더 높다라고 했는데 피라미드보다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자, 4번 보겠습니다. 부모가 하류층일 때 세대 간 계층 고착화가 가장 심하다라고 하는데 세대 간 계층 고착화가 가장 심한지를 보려면 세습의 정도를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층이 자, 먼저 하층일 때 세대 간 계층 고착화가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하층이 여기가 60이잖아요. 60이고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10이죠. 그러면 60% 중에서 여기 22%가 자, 여러분 그걸 했잖아요. 계층 세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 60분의 22가 계층이 고착화됐습니다. 세습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중층을 볼까요? 중층. 자, 중층. 자, 중층은 보세요. 상층 볼까요? 상층. 상층은 전체 30에서 상층을 유지했던 전체 10 죄송합니다. 10, 30이죠. 네, 죄송합니다. 상층이 10, 중층이 30이었죠. 피라미드니까. 자, 그러면 자, 10분의 이건 얼마로 봐야 돼요? 상층은 이게 하층이고 하층 상층은 10분의 상층 3 봐야 되고 자, 거의 거의 30%고 이건 30% 조금 넘겠네. 그치?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중층이 30%인데 자, 21이네요. 이거는 여러분 50%가 훨씬 넘네요. 그러니까 75%가 훨씬 넘어요. 3분의 2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3분의 2니까 여러분 75%가 아니라 3분의 2니까 66이 훨씬 더 넘죠. 66이 훨씬 더 넘어요. 자, 그러니까 자, 당연히 어디가 세 번째 중층이 세대 간 계층 고착화가 가장 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디가요? 중층이
중류층이 하류층보다 계층 고착화, 즉 계층 세습이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문제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연습 삼아, 그러니까 이건 뭐 틀리고 맞고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유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직 경제 문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자,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11번서부터는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11번서부터 경제 문제서부터 좀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끊었다가 요 다음 시간에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